중국이 우리 위구르 형제들에게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2026년 1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중국인들이 자주 찾던 식당에서 자살폭탄이 터졌습니다. 7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죠. 범행을 자처한 건 ISK,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 이유는 중국의 위구르 무슬림 탄압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12월에도 카불의 중국인 투숙 호텔이 같은 조직에 의해 습격당했고 2025년 말에는 아프간 타지키스탄 국경 금광에서 중국인 노동자 5명이 살해됐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중국이 아프간에서 대체 뭘 하고 있길래 반복적으로 테러의 표적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위구르가 왜 아프간에서 튀어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돈과 종교 그리고 피가 얽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왜 탈레반과 손을 잡았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끝까지 보시면 국제 정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테러는 2025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하르성 금광에서 중국인이 살해됐고 아프간 타지키스탄 국경에서는 2차례 공격으로 중국인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숙소, 광산, 식당,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중국인은 걸어다니는 타깃이 됐어요. 도대체 중국인들이 아프간에서 뭘 하고 있길래 아프가니스탄 하면 탈레반, 전쟁, 가난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하지만 땅속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USGS 추정 최소 1조 달러, 아프간 정부 추정 최대 3조 달러의 광물 자원이 묻혀 있어요. 핵심은 리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하나에 약 8kg이 들어가는 필수 원료인데 아프간의 리튬 잠재량은 세계 최대인 볼리비아에 피적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구리, 철광석, 히토류도 있어요. 히토류는 반도체와 미사일의 필수인데 현재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런 중국조차 더 필요한 겁니다. 2021년 미군이 철수하자 중국의 계산은 이랬을 겁니다. 경쟁자가 사라졌고 탈레반은 돈이 없다. 투자해주면 자원도 얻고 1대1로도 확장된다. 실제로 중국은 움직였습니다. 2008년에 따낸 아이낙 구리광산은 16년을 끌다 2024년에야 착공했고 2023년에는 CNPC 자회사가 아무다리아 유전 2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리튬 부문에도 100억 두문에도 100억 달러 투자 제한이 오갔어요. 하지만 현실은 약속과 달랐습니다. 유전 계약은 2025년 탈레반이 일방 해지했고 대부분의 대규모 투자는 서명조차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발을 뺄 수 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중국입니다. 당원에게 확고한 무신론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 종교를 통제하고 이슬람 사원에도 국기를 걸게 하는 체제죠. 다른 한쪽은 탈레반입니다. 샤리아를 국가 운영의 근본으로 삼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여성은 6학년 이상 학교를 못 가고 음악을 들으면 처벌받고 수염을 밀면 구타당하거나 감옥에 갑니다. 이 둘이 어떻게 손을 잡았을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반에서 악명 높은 일진이 갑자기 모범생한테 우리 친하게 지내자고 합니다. 왜? 일진은 돈이 필요하고 모범생은 일진이 무서운 애들을 막아주길 바라는 거죠. 탈레반과 중국의 관계가 딱 이겁니다. 2021년 8월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미국은 철수하면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70억 달러를 포함해 해외에 있던 아프간 중앙은행 자산 약 95억 달러를 통째로 동결해버렸습니다. IMF 지원도 끊기고 세계은행 프로젝트도 중단됐죠. 이전 정부 예산의 80%가 해외 원조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공무원 월급이 끊기고 병원에 약이 없어지고 전기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UNDP는 아프간 인구의 97%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고 2,3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탈레반에게는 돈줄이 필요했습니다. 인권이 어쩌니 민주주의가 어쩌니 잔소리하지 않는 돈줄이요. 중국은 반대로 아프간이 가진 게 탐났습니다. 첫째, 자원, 리튬, 구리, 히토류. 둘째, 위치. 아프간은 1대1로의 핵심인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과 연결될 수 있는 중앙아시아의 교차점입니다. 셋째, 안보. 아프간이 불안정하면 신장 위구르까지 번질 수 있어요.
차라리 탈레반과 손잡고 위구르 무장 세력 단속해라 라고 요구하는 게 낫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2023년 9월 중국은 탈레반 치하 카불에 새 대사를 파견한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탈레반이 파견한 대사를 공식 접수한 최초의 국가도 됩니다. 2024년 1월엔 시진핑이 직접 인민대회당에서 탈레반 대사의 신임장을 받았어요. 전 세계가 탈레반을 외면할 때 중국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투자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을 이해하려면 위구르를 알아야 합니다. 위구르족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사는 약 1200만 명의 투르크계 무슬림 소수 민족입니다. 2017년부터 중국은 이 지역에 대규모 수용시설을 운영했어요. 중국은 직업훈련센터라고 하지만 실상은 이슬람 기도 금지, 라마단 금식 금지, 위구르어 제한, 이민족 결혼 장려를 통한 동화 압력, 그리고 강제 노동이었습니다. 2022년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이를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고, 미국 국무부는 제노사이드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의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건 인권 이슈만이 아닙니다. 경제와 직결됩니다. 신장은 중국 면화의 약 90%, 전 세계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35에서 40%를 생산합니다. 2021년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통과시켜 신장산 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했어요. EU도 비슷한 규제를 추진 중이고요.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던 중국 업체들은 신장산 원료 안 썼다는 걸 증명해야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계산이 보입니다. 서방이 신장을 막으면 중앙아시아를 통한 새 공급망으로 우회할 수 있지 않을까. 아프간을 통해 파키스탄, 이란으로 연결되는 루트를 구축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고, 아프간 자원을 개발하면 신장 의존도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탈레반에게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ETIM 단속해라. 이 조건 지키면 돈 대줄게. 탈레반은 수락했습니다. 중국 돈이 절실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ISK,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 호라산은 아프간, 파키스탄, 이란, 중앙아시아에 걸친 역사적 지역명입니다. 2015년 등장한 이 조직은 탈레반의 분파가 아닙니다. IS 본부가 공식 선포한 지부예요. 다만 구성원 중에 탈레반과 파키스탄 탈레반, TTP, 이탈자들이 다수 포함됐죠. 이들이 떠난 이유, 탈레반이 너무 온건하다는 겁니다. 탈레반이 온건하다고요? ISK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ISK는 시아파도 적입니다. 카불의 하자라족 학교에 차량 폭탄과 자살 폭탄 테러를 반복해 한 번에 수십에서 85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어요. 대부분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 순위파 내에서도 자기 노선 아니면 전부 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ISK에게 중국은 완벽한 적이에요. 이슬람의 원수이자 탈레반의 후원자. 탈레반이 중국 돈을 받고 이슬람을 팔아먹었다는 비난까지 합니다. 게다가 중국인을 공격하면 전 세계 뉴스에 나오니까 존재감, 과시에 딱 좋죠. 실제로 공격은 급증했습니다. 2022년 카불 호텔 폭탄 테러, 2025년 타카르 금광 습격, 아프간 타지크 국경에서 중국 광산 노동자 연쇄 공격, 2026년 1월 카불 식당 자살 폭탄까지. 2024년 11월 이후 국경지대에서만 최소 7건이 발생해 중국인 9명이 사망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 중국의 탄압을 피해 도망친 위구르인 일부가 ISK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알고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분노에 불타는 사람들. ISK에겐 완벽한 자산이죠.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 파키스탄 지역의 위구르 무장 세력은 수백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일부는 ISK에, 일부는 알카에다 계열에 합류했습니다. 중국이 위구르를 탄압할수록 탈출한 이들이 급진화되고 그 급진화된 이들이 중국을 공격하는 악순환입니다. 탈레반 입장이 참 난처해졌습니다. 중국에겐 위구르 무장 세력 단속할게요. ISK도 잡을게요.
라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가능할까요? 탈레반은 20년간 게릴라였습니다. 숨고 기습하고 폭탄 터트리고 도망치는 달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정부군이 되어 ISK의 게릴라 전술을 막아야 합니다. 사냥꾼이 갑자기 먹잇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탈레반에게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 역량. 미군 시절에는 CIA, NSA의 드론과 첨단 감시망이 있었어요. 탈레반은 인적 정보에 의존합니다. ISK의 분산된 세포 조직을 찾아내기엔 한계가 큽니다. 둘째, 기술적 역량. 탈레반 전사들은 실전 경험은 풍부하지만 첨단 장비 기반의 조직적 대테러 작전 능력은 부족합니다. 셋째, 내부 갈등. 탈레반 지도부 사이에서도 분열이 표면화되고 있어요. 2025년 1월 외무차관 스타네크자이가 공개적으로 여성 교육 금지를 비판했습니다. 중국과의 밀착에 대한 불만도 일부 강경파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위구르 무슬림들에 대한 연대감 때문이죠. 중국 입장에서 탈레반은 점점 믿기 어려운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은 한때 가장 유망한 파트너로 여겨졌으나 반복되는 보안 사건 이후 관여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11월 국경지대 연쇄 공격 후에는 자국민에게 아예 철수를 권고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아무다리아 석유 사건입니다. 2023년 체결된 5억 4천만 달러 규모의 25년 석유 계약, 탈레반 정부 최초의 대형 외국인 투자였죠. 그런데 2025년 6월 탈레반이 이 계약을 일방 해지했습니다. 중국 측 직원들의 증언은 더 충격적이에요. 탈레반이 유전을 총기로 강제 접수하고 중국 직원 12명의 여권을 압수한 뒤 자발적 계약 해지 서약서를 쓰면 여권을 돌려주겠다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인질극이었어요. 아이낙 구리광산은 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08년에 30억 달러를 걸고 계약했는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리 한 톤 캐지 못했어요. 2024년 7월에야 광산 접근도로 공사가 시작됐고 MCC는 이미 4억 3천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추출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굳게 믿어온 경제적 결정론이죠. 가난한 나라에 돈을 퍼부으면 친해지고 친해지면 말을 듣고 말을 들으면 영향력이 커진다. 아프리카, 동남아에서는 어느 정도 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프간에서는 안 통합니다. 돈보다 강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ISK 전사들에게 투자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좋아지잖아 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중국은 이슬람의 적입니다. 경제 논리가 안 먹혀요. 중국 정부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석유 프로젝트는 몰수당했고 구리광산은 17년째 제자리이고 자국민은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다. 중국 민간 기업들의 반응은 더 솔직합니다. 2025년 11월 연쇄 공격 이후 중국 대사관은 국경지역 자국민에게 즉각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보안 위험이 민간 투자 의지를 급격히 꺾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2022년 이후 아프간 FDI 공식 통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UNCTAD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없음이라고 밝혔어요. 중국의 선택지를 정리해 볼게요. 군대를 보낼 수 있나? 안 됩니다. 내정 불간섭은 중국 외교의 근간이에요. 아프간에 군대를 보내면 그 원칙이 무너지고 이슬람 세계 전체를 적으로 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를 포기할 수 있나? 쉽지 않아요. 아이낙 구리광산에만 4억 3천만 달러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포기하면 중국이 아프간에서 실패했다는 이미지가 남고 다른 1대1로 참여국들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냥 버틸 수 있나? 버티면 테러가 계속됩니다. 중국인 사상자가 늘어나면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시진핑 정부에 대한 비판 여지가 생깁니다. 더 무서운 건 스피로버입니다. 아프간 북쪽,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나라들도 권위주의 정권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요. ISK는 이미 이 지역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에 로켓을 쏘았고 2024년 모스크바 크로커스 시티홀 테러 115명 사망을 실행한 건 타지크 국적의 ISK 조직원들이었어요. UN 보고서에 따르면 ISK는 중앙아시아에서 약 600명의 전투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어디로 갈까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카자흐스탄, 러시아로 가는 가스관과 송유관, 1대1로의 육상 루트가 전부 여기를 지나갑니다. 중앙아시아가 불안정해지면 중국 서부 전체의 안보와 경제 인프라가 위협받아요. 큰 그림을 봅시다. 중국은 위구르 정책을 내정 문제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위구르 탄압, 국제 제재, 공급망 위기, ISK의 대중국 테러 명분, 투자 실패, 중앙아시아 불안정, 1대1로 차질, 내정이 외교가 되고 외교가 경제가 되고 경제가 안보가 됩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중국이 내정 불간섭을 외치며 위구르 문제를 봉쇄하려 할수록 그 파장은 국경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중국의 대외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입니다. 도로 깔아줄게. 항만 지어줄게. 발전소 세워줄게. 그러면 경제 좋아지고 우리한테 고마워할 거야. 실제로 140개국 이상이 1대1로에 참여하며 중국 자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프간에서 그 논리가 깨지고 있어요. ISK는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글로벌 칼리프 수립이 목표인 살라피 지하디스트 조직이에요. 위구르 무슬림 형제를 학대하는 중국은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적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당신 가족을 학대했는데 그 사람이 취업시켜줄게 라고 하면 화해가 될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도덕적 명분 없는 경제 협력은 취약합니다. 미국도 비슷한 실패를 겪었어요. 민주주의 전파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부패한 정권을 지원하고 민간인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명분과 현실이 어긋나면 신뢰가 무너져요.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명분 자체가 없어요. 인권? 민주주의? 안 물어볼게.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1대1로 방식이었습니다. 잔소리 없는 돈을 원하는 권위주의 정권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인기가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지렛대가 없습니다. 서방은 인권, 민주주의를 협상 도구로 쓸 수 있지만 중국에겐 돈밖에 없어요. 상대가 돈에 관심이 없으면 막막해지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중국은 아프간을 기회의 땅으로 봤습니다. 1조 달러 추정 자원, 1대1로 확장, 미국의 빈자리, 탈레반과의 협력,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어요. 현실은 비용의 늪이었습니다. 반복되는 테러, 투자 위축과 강탈, 탈레반의 대테러, 무능력, 내부 노선 갈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악화시킨 핵심 변수가 위구르 문제입니다. 위구르 탄압이 ISK에게 대중국 공격에 강력한 명분을 제공했고 서방의 공급망 제재를 촉발했습니다. 물론 ISK는 위구르 문제가 아니더라도 중국을 공격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구르 탄압이 그 적대감에 기름을 부은 건 분명합니다. 내정이 외교가 되고 외교가 경제가 되고 경제가 안보가 됩니다. 인권 침해가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평화 없이는 번영 없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원이 풍부해도 평화롭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힘으로만 만들 수 없어요. 정의, 인권,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이 아프간에서 배우고 있는 값비싼 교훈이죠.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위구르, 탈레반, ISK, 1대1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평화 없이는 번영 없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원이 풍부해도 평화롭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힘으로만 만들 수 없어요. 정의, 인권,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이 아프간에서 배우고 있는 값비싼 교훈이죠.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2025년 말 파키스탄이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프간 탈레반이 정권 잡은 게 누구 덕분이에요? 파키스탄이 수십 년간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숨겨줬거든요. 말 그대로 은인이에요. 근데 그 은인이 폭탄을 퍼붓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테러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돈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에요. 정확히는 차이나머니 80조 원을 사수하기 위한 처절한 퍼포먼스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파키스탄이 은인한테 폭탄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파키스탄은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망해가는 나라였어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당시 외환 보유고가 중앙은행 기준 약 120억 달러, 2억 명 넘는 인구 대국이 석유, 식량, 필수품 수입하면 서너 달이면 바닥나는 금액이에요. 전기는 하루 8시간에서 16시간씩 정전이 일상. 도로는 비포장이 태반, 인프라 자체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인프라 건설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빌려줄 데가 없었어요. IMF는 조건이 너무 깐깐하고 미국은 너네 탈레반 도와주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손을 내민 나라가 중국입니다. 2015년 4월 시진핑이 직접 파키스탄을 방문해서 역사적인 발표를 합니다. 46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당시 파키스탄 GDP가 약 2,700억 달러, GDP의 17%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이 금액은 이후 620억 달러, 약 90조 원까지 불어납니다. 비율을 들어볼게요. 한국 GDP가 약 1조 7천억 달러잖아요. 어떤 나라가 GDP의 17%, 350조 원 투자해줄게 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게 바로 시펙,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의 시작이에요. 중국 서부 신장에서 파키스탄을 관통해 인도양 과다르 항구까지 연결하는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도로, 철도, 발전소, 항만, 송유관을 한 번에 깔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왜 이런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석유 때문이에요. 중국 석유 수입의 약 80%가 말라카 해협을 지나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있는 이 바닷길은 가장 좁은 곳이 2.8km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물동량의 25% 이상이 여기를 통과해요. 문제는 이 해협을 미국 해군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랑 전쟁이 나면 해협 봉쇄되면 중국은 석유 한 방울도 못 받아요. 이걸 말라카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안을 찾은 거예요. 중동 석유를 과다르 항구에서 받아 육로로 중국 서부까지 보내면 말라카 해협을 안 거쳐도 됩니다. 이게 시펙의 진짜 목적이에요. 파키스탄 발전은 표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가 핵심입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땡 잡았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실제로 초기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중국이 시펙 하에 발전소 9개를 짓고 추가 건설까지 합쳐 총 14개 발전 프로젝트를 완공했습니다. 석탄, 수력, 태양광, 풍력까지 2015년에 16시간씩 끊기던 전기가 눈에 띄게 나아졌어요. 과다르 항구는 어촌 마을에서 심해 항구와 신공항을 갖춘 도시로 바뀌었고 카라코람 하이웨이도 확장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발전한다는 희망이 생겨났어요. 근데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요. 여러분, 460억 달러가 다 기부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이 대출이에요. 금리도 종류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정부 간 인프라 차관은 1.6에서 2%로 비교적 낮았지만 민간 에너지 프로젝트는 5%, 상업 대출은 7%가 넘었어요. 상환 기간도 정부 차관은 20년에서 25년이지만 상업 대출은 평균 13년에 불과했습니다. 파키스탄이 매년 이자만 수십억 달러씩 갚아야 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중국이 돈만 빌려준 게 아니라 건설은 중국 기업이 하고 노동자도 중국인, 자재도 중국산을 쓰는 조건이 붙었어요. 파키스탄이 빌린 돈이 파키스탄 경제에서 돌지 않고 다시 중국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비율을 들어볼게요. 사업자금 1억 원을 빌렸는데 빌려준 사람이 이 돈으로 우리 회사에서 물건 사고 우리 직원 고용해 라고 하면 결국 돈이 다시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구조잖아요. 시펙이 그랬습니다. 발전소 문제도 봐야 해요. 중국이 지어준 발전소의 70% 이상이 석탄 화력인데 상당수가 수입 석탄을 쓰는 구조예요. 파키스탄 남부 타르 지역에 국내 석탄을 쓰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나머지는 인도네시아나 남아공에서 석탄을 계속 사와야 합니다. 발전소는 생겼는데 에너지 자립과는 거리가 먼 구조인 거죠. 과다르 항구는요, 중국 기업이 40년 운영권을 가져가고 수익의 91%를 중국이, 9%를 파키스탄이 가져가는 조건이에요. 이런 현상을 부채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빌려서 인프라를 지었는데 빚 갚느라 허덕이고 수익은 빌려준 쪽이 가져가고 결국 종속되는 구조예요. 스리랑카가 그랬죠. 한반토타 항구를 중국 돈으로 지었다가 빚을 못 갚아 99년간 넘겼습니다. 2025년 기준 파키스탄 외채 약 1,300억 달러, 그중 중국에 진 빚이 약 290억 달러로 전체의 22%, 중국이 단일 최대 채권국이에요. 매년 원리금이 너무 커서 새 빚으로 기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 있고 IMF한테도 2023년에 30억 달러, 2024년에 70억 달러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파키스탄은 이제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빚 당장 갚아라고 하면 국가 부도, 투자 중단하면 경제 성장 멈추고 정권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파키스탄은 완전히 중국의 을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 내부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TTP, 테릭 에탈레반 파키스탄, 파키스탄판 탈레반이에요. 아프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정권을 세우는 게 목표였다면 TTP는 파키스탄 정부를 무너뜨리고 파키스탄에도 이슬람 율법 국가를 세우겠다는 무장단체입니다. 그리고 BLA, 발루치스탄 해방군도 있어요. 이쪽은 이슬람이 아니라 발루치스탄 분리 독립을 목표로 하는 민족주의 반군이에요. 목적은 다르지만 이 두 단체에게 공통의 타겟이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인이에요. 2021년 아프간 탈레반이 정권을 잡으면서 아프가니스탄이 TTP한테 안전한 피난처가 됐어요. 파키스탄 군이 때리면 국경 넘어 도망가면 됐거든요. 이 무장단체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파키스탄 경제가 뭘로 굴러가지? 중국 돈이잖아. 그럼 중국 돈이 안 들어오게 하면 경제가 붕괴하잖아. 파키스탄에서 중국인이 3만 명 넘게 일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계속 공격당하면, 중국인들이 철수하면 프로젝트가 중단되겠죠. 이게 경제적 사보타주입니다. 적국의 경제 인프라를 파괴해서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전략이에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2021년 7월 다수댐 프로젝트 버스 폭탄 테러, TTP 연계 소행으로 중국인 9명 포함 총 13명이 사망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중국인 대상 사상 최악의 테러였어요. 2022년 4월 카라치 대학교 자살폭탄 테러. 이번엔 BLA 소행이에요. 공자 학원을 노려서 중국인 교사 3명과 파키스탄인 운전사 1명이 사망했습니다. BLA 최초의 여성 자살폭탄 테러범이 투입된 사건이었어요. 2024년 3월 다시 다수댐 프로젝트를 노린 자살폭탄 공격. 중국인 엔지니어 5명과 파키스탄인 운전사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아프간 국적 범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기획한 공격이라고 발표했어요. 조직은 달랐지만 효과는 같았습니다. 2024년 3월 공격 이후 다수댐과 디아머 바샤댐에서 중국 엔지니어 약 1000명이 작업을 중단했고 일주일도 안 돼 타르벨라 수력발전 프로젝트에서도 2,000명 이상이 보안 문제로 해고됐습니다. 중국 정부도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파키스탄 정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국민 보호도 못해?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TTP가 테러를 저지르고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국경을 넘으면 파키스탄 군이 추격할 수가 없어요. 주권 침해 문제가 있으니까요. 파키스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프간 탈레반이 2021년에 정권을 잡은 게 누구 덕분이에요? 파키스탄이 수십 년간 지원했잖아요. 미국이 아프간 전쟁하는 동안에도 표면적으로는 미국 편인 척하면서 뒤로는 탈레반한테 은신처, 자금, 정보를 제공했어요. 미국 합참의장 멀런이 상원에서 하카니 네트워크는 파키스탄 정보기관의 사실상의 팔이라고 공개 증언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파키스탄의 최대 위협은 항상 인도예요. 동쪽의 인도, 서쪽의 아프간. 만약 아프간에 친인도 정부가 들어서면 양쪽에서 포위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말 잘 듣는 정권이 필요했고 그게 탈레반이었던 겁니다. 탈레반이 2021년 카불을 장악했을 때 ISI 수장 파이즈 하미드가 카불에 날아갔어요. 세레나 호텔에서 기자한테 걱정 마세요. 다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웃으며 말한 장면이 전 세계에 퍼졌죠. 실제로는 탈레반 내각 구성을 중재하러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프간 탈레반은 파키스탄이 키운 세력인 거예요. 근데 그 아프간 탈레반이 지금 TTP를 숨겨주고 있어요. TTP 지도부 넘겨라. 그들은 우리 이슬람 형제다. 못 넘긴다. 아프간 탈레반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TTP 대원 대부분이 파슈툰족이고 아프간 탈레반도 파슈툰족이에요. 아프간 파키스탄 국경선 듀랜드 라인은 1893년 영국이 인위적으로 그은 건데 탈레반은 지금도 이 국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을 넘기는 건 배신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강경파들은 TTP도 이슬람 성전이다. 이슬람 전사를 어떻게 넘기냐고 생각하고요. 더 아이러니한 건 아프간 탈레반이 파키스탄한테 이렇게 말해요. TTP는 너희 국내 문제다.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거 아세요? 과거에 미국이 탈레반 좀 단속해라 했을 때 파키스탄이 했던 변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역사의 부메랑입니다. 양측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어요. 2022년에 TTP와 직접 협상해서 한 달간 휴전이 성립된 적도 있었지만 연장은 안 됐고 2025년 10월 도하 휴전 합의도 11월 이스탄불 후속 협상이 결렬되면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결국 아프간 탈레반은 핵심 요구를 계속 거부해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완전한 배신이죠. 자,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TTP와 BLA가 중국인을 계속 공격한다. 테러범들은 아프간으로 도망간다. 아프간 탈레반은 TTP를 안 넘긴다. 중국인 사상자가 계속 늘어난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2024년부터 중국의 톤이 확 바뀌었어요. 파키스탄 내 중국 국민과 기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외교적 언어니까 점잖게 들리지만 번역하면 우리 국민 죽어나가는데 너희 뭐 하는 거야? 예요. 말만 한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CPEC 2단계 핵심인 ML1 철도 프로젝트. 카라치에서 페샤와르까지 약 1870km를 연결하는 68억 달러짜리 대형 사업을 10년 가까이 협상했는데 중국이 자금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상환 능력이 없다는 이유였어요. 2025년 가을 샤리프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해 투자를 요청했지만 대형 인프라 대신 농업, 전기차 같은 소규모 MOU 85억 달러 어치만 받아왔어요. 파키스탄 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약 50%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중국이 투자를 줄이면 경제의 직격탄입니다. 실제로 파키스탄 경제를 보면 FY 2022에 6% 이상 성장했다가 FY 2023에는 마이너스 0.2%까지 떨어졌어요. 홍수 피해, 세계적 인플레이션, IMF 긴축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지만 CPEC 투자 둔화도 한몫한 건 분명합니다. 중국은 투자를 늦추고 핵심 프로젝트 자금을 끊고 신규 사업을 검토 중으로 밀어버리기 시작했어요. 2025년 7월 파키스탄 총리가 고위급 회의에서 중국 국민의 안전 보장이 중국 투자를 유지하는 데 필수라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보완을 못 해주면 중국이 떠난다. 고 스스로 시인한 거예요. 중국 투자가 끊기면 공사 중단, 일자리 소멸, 경제 성장 정지. 이미 진 빚은 어떻게 갚아요? 디폴트, 국가 부도입니다. 파키스탄 정부 수뇌부 입장에서는 등에 칼이 꽂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파키스탄이 처한 딜레마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선택지, 아프간 탈레반과 협상으로 해결. 실제로 이걸 먼저 시도했어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세 차례 협상했고 한 달간 휴전이 성립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다 깨졌습니다. 테러는 계속됐고 중국인 사상자가 늘어났고 중국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선택지, 직접 군사행동. 아프간 탈레반과 관계가 나빠지더라도 TTP를 강력히 때린다. 필요하면 아프간 영토까지 공격한다. 전면 충돌 위험이 생기지만 최소한 중국한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이 파키스탄 총리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정답은 없어요. 둘 다 최악이에요. 현실에서 파키스탄은 1번을 먼저 시도했고 실패하자 2번으로 갔습니다. 간단해요. 당장 망하느냐, 나중에 망하느냐의 차이거든요. 아프간과 사이가 나빠지면 안보 위협은 커지지만 외교적 수습 여지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중국 돈이 끊기면
내일 당장 경제가 무너지고 정권이 뒤집어져요. 정치인들한테는 5년 후 위협보다 내년 선거가 더 무서운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중 문제라고 생각했던 안보 위기가 빨리 왔어요. 2024년 한 해에만 테러로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300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 공격 횟수만 약 700건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 2025년에는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 더 심해졌어요. 그래도 파키스탄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아프간 탈레반 눈치 안 본다. 직접 때린다. 2025년 10월 파키스탄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카이버 스톰 작전. 공군 전투기들이 아프간 영공을 넘어 카불, 코스트, 잘랄라바드, pakti카를 동시에 폭격했어요. TTP 최고 지도자 메흐수드까지 노렸지만 제거에는 실패. 고위 간부 최소 2명이 사살됐습니다. 아프간 측은 민간인이 죽었다고 반박했고 유엔은 10월에서 12월 사이 민간인 최소 70명 사망, 478명 부상을 확인했어요. 아프간 탈레반이 격분합니다. 사흘 뒤 두란드라인 전역에서 파키스탄군 초소를 공격. 양측 수십 명 사상자가 나온 본격 교전이었어요. 카타르, 튀르키예 중재로 10월 19일 겨우 휴전이 성립됐지만 11월 이스탄불 협상은 결렬. 2026년 2월에는 파키스탄이 카불까지 공습하자 국방장관이 이제 공개전쟁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테러와의 전쟁으로 보여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있어요. 2025년에만 1200명 이상이 테러로 사망했습니다. 2021년에 2배, TTP 관련 폭력 사건만 1000건이 넘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공습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중국 형님, 보세요. 우리가 피 흘려서라도 당신들 자본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대응과 동시에 중국한테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군사적 실효성만 보면 효과 대비 리스크가 큰 작전이에요. 간부 몇 명 죽인다고 조직이 와해되진 않고 보복 테러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실제로 2026년 1월 중국 파키스탄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양국은 CPEC 2.0을 공식 발표했어요. 산업, 농업, 광업 중심의 새 프레임워크에 합의했고 중국은 파키스탄의 대테러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다만 이 대화는 예정된 일정이었고 CPEC 2.0 논의는 공습 이전인 2025년 5월부터 진행 중이었어요. 직접적 보상은 아니지만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2026년 2월 말 현재 양국은 사실상 전쟁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파키스탄의 폭격은 전쟁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을 위한 퍼포먼스였다. 중국이라는 유일한 돈줄을 지키기 위해 파키스탄은 자신이 키워준 은인 아프간 탈레반한테 폭탄을 던져야 했습니다. 이게 자본의 힘이에요. 국제 관계에서 이념도, 종교도, 역사적 은혜도 결국 돈 앞에서는 뒷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보통의 경제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총 부채가 8경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 기업, 가계빚을 합치면 GDP의 3배,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은 원래 크니까 빚도 많은 거 아냐? 당연한 의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빚 많다, 큰일이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왜 지금 문제인지, 글로벌 기업들이 왜 지금 줄줄이 빠지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파헤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초고층 빌딩, 번쩍이는 신도시, 10년 전에 집 샀으면 10배라는 부동산 신화, 다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에는요, 2021년까지 중국 부동산은 세계 최대 자산 시장, 가계자산의 60에서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국도 65%로 높지만 중국은 그 위였죠. 그런데 2022년부터 무너집니다. 시작은 헝다. 시가총액 69조 원짜리 공룡이 2021년 말 이자 못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부채 350조 원. 단일 기업 세계 최대. 2023년엔 헝다보다 더 많은 집을 지은 비구이 위엔 마저 디폴트 위기,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졌냐?
중국 부동산의 특이한 구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선판매 제도로 집 짓기 전에 돈부터 받습니다. 개발사는 그 돈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새 땅 사고 빚 갚고 딴 데서 썼습니다. 집값 오를 때는 괜찮았죠. 새 분양 돈으로 이전 프로젝트를 메우면 되니까. 네, 폰지 사기랑 구조가 같습니다. 2020년 정부가 법을 잡겠다고 세 가지 레드라인 규제를 꺼냅니다. 개발사 차입 제한, 의도는 연착륙, 결과는 추락. 돈줄 막힌 개발사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전국에 공사 멈춘 아파트가 수백만 채. 돈 내고 집 기다리던 사람들, 집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2022년 여름 집 안 지어주면 대출을 안 갚겠다며 수십만 명이 은행 상환을 거부합니다. 2026년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대형 민간 개발사는 파산, 구조조정 중이고 국영기업마저 이자를 못 갚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뒤에 있는 기업까지 흔들린다는 건 진짜 심각한 신호죠. 중국 전역에 유령 도시가 늘고 있습니다. 멀쩡한 고층 단지에 불 켜진 집이 없고 상가는 텅 비고 도로만 깨끗합니다. 추정 빈집수 약 5천만에서 9천만 채. 한국 전체 주택이 1,800만 채인데 빈집만 한국의 3배에서 5배. 그리고 이 빈집들 전부 빚으로 지어졌고 그 빚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나옵니다. LGFV, 로컬 거버먼트 파이낸싱 비이클.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이름은 그럴싸한데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시한폭탄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중국은 세금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올라가는데 도로, 지하철, 산업단지 같은 인프라 지출은 지방정부 몫이에요. 만성적으로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꼼수를 씁니다. 직접 빚내면 법적 제한이 있으니까 별도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이름으로 빚을 내는 겁니다. 쓰촨성 교통인프라 개발유한공사 같은 이름의 회사가 수천 개. 공식적으로는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의 그림자, 금융 창구죠. 이 LGFV 부채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IMF 추산 약 66조 위안, 한화 약 1경 2천조 원. 골드만삭스는 숨겨진 부채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클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 돈으로 뭘 했느냐?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일단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온다면서 신도시, 고속도로,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안 왔어요. 앞서 말한 유령 도시들 대부분 LGFV 작품입니다. 차 안 다니는 8차선 고속도로, 기업 없는 산업단지, 텅 빈 컨벤션 센터가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사업이 돈을 못 버니 빚도 못 갚죠. 그럼 어떻게 버텼냐? 땅을 팔았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팔 수 있어요. 개발사가 땅 사고 그 돈으로 재정 충당하고 LGFV 빚도 막는 구조. 이 토지 재정이 지방정부 수입의 약 40%였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무너졌잖아요. 개발사들이 줄줄이 쓰러지는데 누가 땅을 삽니까? 2025년 토지 판매 수입, 2021년 정점 대비 52% 넘게 감소. 4년 연속 추락. 수입은 반토막. LGFV 빚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그 결과 공무원 월급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광시 구 1인에서 공무원들이 6개월째 급여가 없다며 시위했고 허난성 교사들은 수당이 전부 잘렸습니다. 2025년엔 더 심해져서 경찰 연봉이 30만에서 20만 위안으로 깎이고 산동성 일부 공무원은 월급의 70%만 받는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2025년 말 정부가 급여를 300에서 500위안 올렸는데 부양책이 아니라 사기 저하 방지용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베이징, 상하이는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인구 수백만짜리 2선, 3선 도시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지방정부가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뜻입니다.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데 LGFV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쓰나미의 정체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면 철수는 아니지만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이케아입니다. 1998년 중국 진출 이후 중산층 성장과 함께 41개 매장까지 키웠습니다. 주말마다 북적였죠. 무료 에어컨 쐬러 온 사람들까지 합쳐서요. 근데 2026년 1월 대형 매장 7곳
폐쇄를 발표합니다. 상하이, 광저우, 텐진, 하얼빈 등 부동산 불황으로 가구 수요가 급감했고 저가 온라인 브랜드와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걸 도주라고 부르긴 어렵습니다. 이케아는 대형 매장을 줄이는 대신 베이징, 선전에 소형 매장 10개 이상을 새로 열겠다고 했거든요. 철수가 아니라 업태 전환. 하지만 이케아가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게 핵심입니다. 중국 내수 소비가 심각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소매 판매 증가율은 연간 3.7%, 숫자만 보면 성장이지만 12월에는 0.9%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소비가 처참해요. 가전 마이너스 18.7%, 건축자재 마이너스 17%, 자동차 마이너스 5%, 집 사거나 꾸미는데 돈 쓰는 사람이 급감한 겁니다. 왜 소비를 안 할까? 간단합니다.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니까요. 70개 주요 도시 신규 주택 가격 2021년 정점 대비 평균 11% 하락. 이건 평균이고 3선 도시는 최대 30%, 일부는 2017년 수준까지 되돌아갔습니다. 도시가구 자산의 70%가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이 계속 빠지니 소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소비 대신 저축을 택하고 최근 5년간 가계 예금은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물론 모든 외국 기업이 떠나는 건 아닙니다. KPMG 조사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94%는 중국 투자를 계속하고 75%는 투자를 유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중국 가면 무조건 돈 번다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중국을 기회의 땅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재 기업들이 떠나는 건 그나마 이해됩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근데 물건을 만들던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애플입니다. 디자인드 바이 애플 in 캘리포니아, 어셈블드 in 차이나. 지난 15년간 애플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삼았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반경 수십 킬로미터 내 완결되는 부품 공급망, 수십만 명을 동시 투입할 수 있는 규모. 근데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중국 제조업 인건비가 2010년 대비 약 3.5배 올랐습니다. 인도 제조업 허브의 연평균 인건비 5,000달러는 상하이의 절반 수준이에요. 거기에 미중 무역 전쟁, 기술 규제, 코로나 봉쇄 때의 공급망 마비까지 중국 올인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인도로 생산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만 해도 인도 생산 비중이 5에서 7%였는데 2025년 상반기 16에서 17%로 3배 가까이 늘었어요. 연말까지 20에서 25% 전망. 다만 중국은 여전히 아이폰 생산의 약 80%를 담당하고 인도에서 조립되는 아이폰의 핵심 부품도 상당수가 중국산입니다. 대체가 아니라 분산이에요. 삼성은 훨씬 빨랐습니다. 2019년에 중국 스마트폰 생산을 완전히 종료했어요. 화웨이, 샤오미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20%에서 1%로 추락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현대차도 축소 중입니다.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판매가 114만 대에서 2024년 17만 대로 급락. 5개 공장 중 2개를 매각했고 추가 매각도 거론되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을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100% 의존하지 말고 최소 한 곳 이상 대체 생산지를 확보하자는 것. 일부에선 마이너스 차이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기업은 중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분산하는 단계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30%, 16년 연속 세계 1위니까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중국 배달앱, 라이더 수가 약 1,000만에서 1,200만 명. 경기 둔화로 다른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 배달로 몰리고 있어요. 중국 사회과학원은 배달업을 과도기적 노동, 플랫폼을 고용 완충 장치라고 표현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세계의 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계 유일의 공장 지위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 글로벌 공급망은 중국 중심 단일 구조에서 인도, 베트남, 멕시코를 포함한 다극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자들은 돈 쓰잖아요. 중국에 부자들 많은데 맞습니다. 중국 백만장자만 약 620만 명. 문제는 그 돈이 중국 안에서 안 돈다는 겁니다. 2026년 1월
영국 300년 전통 브랜드 포트넘 앤 메이슨이 홍콩 매장을 폐점했습니다. 2019년 영국 박 첫 매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곳이 7년 만에 문 닫은 거예요. 홍콩 소매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2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졌어요. 재밌는 건 역전 현상입니다. 예전엔 선전, 사람들이 홍콩으로 쇼핑 왔는데 지금은 홍콩 사람들이 선전으로 갑니다. 2024년 홍콩 주민의 북상 출경 건수가 9,300만 건, 전년 대비 48% 폭증. 선전 물가가 홍콩의 절반이니까요. 본토 명품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2024년 중국 명품 시장이 약 18에서 20% 축소. 구찌 아시아 태평양 매출 25% 급락. 2025년 상반기에만 중국 18개 매장을 닫았습니다. 발렌시아가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도 일부 매장 철수. 왜 명품이 안 팔릴까? 첫째, 소비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보복 소비 끝나고 과시형에서 가성비, 경험 중심으로 전환. 명품 브랜드들이 3년간 30에서 50% 가격을 올린 것도 역풍이 됐죠. 둘째, 중국 로컬 럭셔리의 부상. 금 주얼리 브랜드 라오프 골드는 2025년 상반기 매출 251% 폭증. 이 브랜드 고객의 77%가 루이비통, 에르메스 고객과 겹칩니다. 서양 명품 자리를 중국 브랜드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셋째, 자본 유출. 2024년 중국에서 100만 장자 15,200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역대 최대. 해외 부동산, 해외 계좌, 이민이 동시에 진행 중이죠. 다만 15,200명은 전체 620만 명의 0.25%이고 2025년 전망은 7,800명으로 절반 감소했으니 부자들이 전부 도망친다는 건 과장입니다. 그래도 소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합니다. 중산층은 부동산 하락으로 지갑을 닫고 상위층은 해외 소비와 국산 브랜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명품의 블랙홀이었던 중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동산 붕괴, 지방정부 파산, 기업 이탈, 소비 절벽, 따로 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연결돼 있고 그 한가운데에 좀비 기업이 있습니다. 이자도 못 갚고 혁신도 못 하는데 은행이 대출을 연장해주고 정부가 보조금으로 연명시키는 기업들. 달라스 연준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좀비 비율이 2020년 4%에서 2024년 11%로 급등, 서비스업은 17%. 더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체 30%가 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좀비 기업이 왜 위험하냐? 건강한 기업의 자원을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이 좀비 연장에 묶이면 성장 기업에 자금이 안 가고 노동자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좀비 기업을 정리 못하고 질질 끌었거든요. 중국이 비슷한 길을 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차이점도 있어요. 중국은 AI, EV, 배터리, 태양광에서 강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첨단 산업의 성장이 대규모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그 증거가 청년 실업입니다. 2025년 8월 1222만 대학 졸업생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16세에서 24세 실업률이 18.9%까지 치솟았습니다. 2023년엔 21.3%까지 올라가자 통계국이 아예 발표를 중단했어요. 5개월간.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는 취업, 교육, 훈련, 어디에도 없는 청년까지 포함하면 46.5%라고 기고했는데 이 글은 곧 삭제됐습니다. 현실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국영 원자력 기업 CNNC가 1,730개 자리에 채용 공고를 냈는데 120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 150대 1. 하버드 입학률의 6배. 이 좌절감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도, 연애도, 소비도 포기한 눕형족, 침대에 누워 폰만 보며 스스로를 쥐라고 부르는 쥐족. 정부는 관련 상품을 삭제하고 게시물을 검열하고 국영 매체를 동원해 비판했습니다. 경제적 불만은 이미 시위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사회 불안 사건이 전년 대비 41% 증가, 시위의 75%가 경제적 불만이었습니다.
2025년 1월에서 4월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특히 공무원, 교사, 의료진까지 시위에 나섰습니다. 9일인 방송국 직원이 6개월 미지급 생존이 필요하다는 현수막을 걸었고, 허난성 병원 의료진이 1년치 급여를 요구하자 보건당국의 답변은 돈 없다 였습니다. 다만 균형은 필요합니다. 2025년 GDP 성장률은 약 5%이고 첨단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중국 경제 전체가 좀비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동산, 건설, 전통 제조업이라는 거대한 부문이 좀비화되고 그 충격이 고용, 소비, 지방 재정으로 연쇄 전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대규모 청년 실업은 사회 불안의 핵심 변수입니다. 아랍의 봄 당시 청년 실업률이 25에서 30%였어요. 물론 중국은 정치 체제도 통제 역량도 경제 규모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월급을 달라고 시위하는 나라라는 상황 자체가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습니다. 뱅크런의 조짐입니다. 뱅크런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은행이 망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다들 한꺼번에 예금을 빼려고 은행에 달려갑니다. 그러면 은행이 진짜로 현금이 부족해져서 무너지는 현상이에요. 대공황 때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진 것도 일종의 뱅크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2022년에서 2023년에 이미 일부 지방은행에서 예금 인출 제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허난성에 몇몇 소규모 은행들이 예금자들한테 돈을 못 돌려준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은행 앞에 모여서 항의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당시에는 소규모 지방은행의 문제로 봉합됐는데요. 문제는 지금 지방은행들의 상태가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왜? LGFV 부실과 부동산 대출 부실이 동시에 터지고 있으니까요. 중국의 중소형 은행들은 지방정부, LGFV, 부동산 개발사에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 세 군데가 다 돈을 못 갚는 상황이면요, 은행의 자산, 즉 대출금이 부실화되는 거죠. 인민은행의 2024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 금융기관이 357개에 달합니다. 중국 전체 은행이 약 4,000개 정도인데 그중 300개 이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진 않겠죠. 대형 은행들을 동원해서 부실은행을 합병시키거나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될지가 문제입니다. LGFV 부채만 수십조 위안, 부동산 부실 대출도 수십조 위안, 이걸 다 막으려면 중앙정부의 돈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일본형 잃어버린 30년을 가느냐, 아니면 금융위기로 한 방에 터지느냐. 둘 다 좋은 시나리오는 아닌데 어느 쪽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중국이 힘들다는 건 알겠어. 근데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 챕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도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왜냐?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내외입니다. 홍콩까지 합치면 더 높아요. 5분의 1 이상의 수출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중국에 많이 팔립니다. 근데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요, 중국이 덜 사게 됩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소재나 부품 수요가 줄고 소비가 얼어붙으니까 완제품 수요도 줄어요. 2025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간재, 반도체, 화학제품 등 수출이 부진했어요. 이게 2026년에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향은요, 중국발 디플레이션의 수출입니다. 디플레이션이 뭐냐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물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 디플레이션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요, 물가가 떨어지면 기업 매출이 줄어듭니다. 기업이 직원을 자릅니다. 사람들이 돈을 덜 씁니다. 물가가 더
떨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일본이 30년간 이걸 겪었어요. 지금 중국에서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거의 0%대였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물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수요가 없는데 공급은 많으니까요. 부동산 붕괴하고 소비 얼어붙었는데 공장들은 아직 돌아가고 있잖아요. 물건은 쏟아지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뭘 하냐면요. 헐값에 해외로 던져야지. 국내에서 안 팔리니까 원가 이하로라도 수출해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게 디플레이션 수출입니다. 중국산 철강, 화학제품, 태양광 패널, 전기차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 헐값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경쟁이 안 됩니다. 같은 물건을 중국 기업이 반값에 팔면 한국 기업은 시장을 뺏기거나 같이 가격을 내려야 해요. 그러면 이익이 줄고 결국 한국 경제에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전해지는 거죠. 이미 한국 철강, 석유 화학 업계가 중국발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향은요, 금융시장 변동성입니다.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합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한 데서 돈 빼자는 거예요. 한국은요, 글로벌 투자자들 눈에는 이머징 마켓, 신흥국으로 분류됩니다. 선진국, 미국, 유럽, 일본보다 위험도가 높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갑니다.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초기에도 그랬어요. 위기 터지면 신흥국에서 돈 빼서 달러로 피신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중국발 위기가 커지면요,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초 현재 원대 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오가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다 연결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올인한 기업,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기업, 중국 공장만 가진 기업들, 지금 당장 리스크 점검을 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글로벌 공급망을 한국이 일부 가져올 수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미국, 유럽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탈중국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맡겠다는 전략입니다.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대신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로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고 이걸 빨리 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도요. 중국 관련 자산, 중국 주식, 중국 노출 높은 기업의 비중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완전히 망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중국은 여전히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나라이고 중앙정부가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든 버티면서 시간을 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요. 과거에 고속 성장하는 중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몰라. 10년 전만 해도 이 단어를 입에 올리면 무슨 소리야, 중국이 미국 초월한다며? 라는 반응이 돌아왔죠. GDP 세계 2위, 제조업 공장,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 누가 봐도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2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은 끝없이 추락하고 지방정부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청년들은 일자리 대신 포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외국 기업들은 짐을 싸서 떠나고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퍼붓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경제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중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부동산부터 봐야 합니다. 왜냐고요?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집이 아니거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듯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건설 현장이 돌아가면 철강, 시멘트, 가전, 인테리어 전부 돌아가요. 수천만 명의 일자리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2021년 헝다가 터졌을 때만 해도 정부가 수습하겠지 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2024년 초 헝다는 청산 명령을 받았고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였던 비구이 위안마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헝다보다 더 안전하다던 회사가 쓰러진 거죠. 그 결과요. 2025년 말 기준 중국 70대 주요 도시 주택 가격이 최고점 대비 평균 25% 이상 폭락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 5천이 된 겁니다. 2억 5천이 증발한 거예요. 전국 평균이 그렇고 지방 중소도시는 반토막 난 곳도 수두룩합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중국 일반 가정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한때 70%였어요. 열의 7이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20년 넘게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라는 신화가 있었거든요. 정부가 떠받쳐주니까 대출 끼고라도 샀던 거예요. 근데 그 집값이 25% 날아간 겁니다. 정제학에서 이걸 역자산 효과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재산이 줄었다고 느끼면 지갑을 닫는다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집값이 3억 빠졌는데 외식하겠어요? 여행 가겠어요? 안 합니다. 최대한 아끼고 대출이나 갚자는 심리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중국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도시에 사는 9억 명 대부분이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의 심장이었던 부동산이 멈췄고 그 충격이 모든 가정, 모든 산업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얘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지방정부 부채 문제입니다. LGFV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지방정부 부채 조달 기구예요. 원래 중국 법상 지방정부는 직접 채권 발행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도로도 깔고 신도시도 개발해야 하니까 편법을 썼습니다.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겉보기엔 민간 기업인데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100% 소유한 회사. 이 회사가 대출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면 장부상 기업 부채로 잡혀요. 꼼수죠. 문제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겁니다. 2026년 초 현재 이 숨겨진 부채 규모가 약 100조 위안, 미국 달러로 14조 달러예요. 한국 1년 GDP가 약 1.7조 달러거든요. 중국 지방정부 숨겨진 빚이 한국 GDP의 8배가 넘습니다. 이 돈 상당 부분이 부동산 개발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부동산 시장이 박살났잖아요. 이 빚을 어떻게 갚죠? 못 갚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특별 채권을 발행해서 지방정부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 빚 돌려막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한정 가능하겠어요? 그 부담이 지금 국유은행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4대 국유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세계 자산 규모 1, 2, 3, 4위를 차지하는 거대 은행들이죠. 근데 이 은행들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은행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로 먹고 삽니다. 이걸 순이자 마진, NIM이라 해요. 건강한 은행은 NIM이 2% 이상인데 중국 4대 은행은 1.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저치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정부가 금리를 낮추니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부실 대출로 돈을 떼이고 지방정부 빚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느라 수익이 깎인 거예요. 은행이 돈을 못 벌면 새 대출을 꺼리게 됩니다. 기업이 투자하려 해도 은행이 안 빌려줘요. 경제 전체가 돈 맥경화에 걸리는 겁니다. 심장인 부동산이 멈추고 혈관인 금융이 막히고 있어요. 자, 이제 좀 더 생생한 현장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중국 어느 도시에서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가로등이 꺼졌다. 이런 기사들. 그게 지금 중국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도시는 등급이 있어요. 베이징, 상하이 같은 데가 1선 도시, 광저우, 선전이 1.5선 정도, 청두, 항저우, 난징 같은 데가 2선, 그리고 그 아래로
3선, 4선, 5선 도시들이 있죠. 문제는 이 3에서 4선 도시들에서 터지고 있어요. 2025년 하반기부터 일부 도시에서 공무원 급여 지연이 일상화됐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안 나온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신호인지 아세요? 공무원은 어떤 나라든 가장 마지막까지 월급을 보장받는 사람들이에요. 정부가 존재하는 한 월급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공무원 월급이 밀린다? 이건 지방정부가 거의 파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월급 대신 현물을 지급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쌀이나 식용유 같은 걸로 급여 일부를 대체한 거죠. 21세기에 그것도 G2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방정부 수입의 핵심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토지 매각 수입이에요. 중국에서는 땅이 전부 국가 소유입니다. 지방정부가 개발업체한테 땅을 팔고 그 돈으로 이것저것 하는 구조였어요. 한때 지방정부 수입의 30에서 40%가 토지 매각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붕괴했잖아요. 개발업체들이 망하고 있는데 누가 땅을 사요? 토지 매각 수입이 2021년 대비 50% 이상 급감했습니다. 절반 넘게 줄어든 거예요. 수입은 반토막 났는데 지출은요? 오히려 늘었어요. 코로나 이후 사회 안전망 지출도 늘어야 하고 부채 이자도 갚아야 하고 정기 부양도 해야 하니까 돈 들어오는 건 줄고 나가는 건 늘고 이러면 뭐가 되죠? 적자요, 적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버스 노선이 줄거나 아예 없어지고 가로등을 밤에 안 켜고 쓰레기 수거가 제때 안 되고 심지어 겨울에 난방 공급이 끊긴 곳도 있어요.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중국 전역의 3, 4선 도시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공공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건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긴급히 자금을 수혈하고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중국의 도시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현급 이상 도시만 약 700개입니다. 이걸 다 살릴 수 있을까요? 부동산, 부채, 지방정부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돈을 찍어서라도 일단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돈으로 절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2022년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어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죠. 이걸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생사의 교차점을 넘었다는 의미예요. 그게 벌써 4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2025년 출생아 수 사상 최초로 800만 명 선이 무너졌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시죠? 비교를 해드릴게요. 2016년 약 1786만 명, 2020년 약 1200만 명, 2022년 약 956만 명, 2025년 800만 명 미만 추정, 9년 사이에 출생아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급격한 하락인지 아세요? 인류 역사상 전쟁이나 대기근 없이 이 정도로 출산율이 급감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커요. 집값은 비싸고 교육비는 천문학적이고 취업은 어렵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미래가 불안한데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그리고 가치관 변화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결혼 안 해도 된다, 아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퍼졌어요. 특히 도시 여성들 사이에서요. 정부가 세자녀 정책을 허용하고 출산 보조금을 주고 육아 휴직을 늘려도 안 나아요. 왜? 근본적인 문제를 안 건드리니까. 집값이 여전히 비싸고 교육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고 취업은 여전히 어려우니까 여기에 고령화까지 겹칩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6%를 돌파했습니다. 유엔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14% 넘으면 고령사회, 20%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해요. 중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서운 건 속도예요. 일본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24년 걸렸어요. 중국은요? 절반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일본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경제적으로 무서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생산이 줄어요. 생산이 줄면 세금도 줄어요. 근데 은퇴한 노인들에게 줘야 할 연금은 늘어나요. 의료비도 늘어나고요. 돈 버는 사람은 줄고 돈 쓰는 사람은 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이미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연금 지급이 밀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전면적인 위기는 아니지만 10년, 20년 뒤를 생각하면 정말 암담합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는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해도 결과가 20년 뒤에나 나타나요. 오늘 태어난 아이가 일할 수 있으려면 20년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출산율이 이 모양이면 2040년대 중국 경제는 상상하기도 싫네요. 자, 인구 문제 얘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청년 문제입니다. 중국어로 바이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의 M4 세대와 비슷한 건데 직역하면 썩어가도록 내버려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그냥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 개념으로 내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쓸데없이 치열한 경쟁을 뜻합니다. 다 같이 열심히 뛰는데 아무도 앞으로 안 나가는 상황. 러닝머신 위에서 다 같이 달리는 것처럼요. 중국 청년들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권에 뛰어들어 죽도록 경쟁해 봤자 좋은 직장도 내 집도 못 가진다. 그러니까 아예 바이란, 포기하자. 통계가 이걸 증명합니다. 2023년에 공식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기더니 갑자기 발표를 중단했어요. 통계 방식을 바꿔서 다시 발표했는데도 여전히 높고요. 현장 체감 실업률은 30%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셋 중 하나가 백수예요. 매년 1,000만 명 넘는 대졸자가 쏟아지는데 받아줄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상이 생겼어요. 풀타임 자녀라고 들어보셨어요?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님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사는 청년들이에요. 자조 섞인 유머인데 실제로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은둔형 청년의 증가입니다. 아예 방에 틀어박혀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끊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일본 히키코모리와 비슷한데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한 세대 전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기대, 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의 저항 방식이에요. 거리에 나가 시위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그랬다간 바로 잡혀가니까요.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항합니다. 결혼 안 해, 아이 안 낳아, 집 안 사, 소비 안 해. 이게 바이란의 본질이에요. 적극적 반항이 아니라 서극적 불복종. 체제가 요구하는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시스템을 서서히 무력화하는 겁니다. 2억 명의 청년이 포기를 선택했다면 그 사회에 미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중국 내부 문제를 봤어요. 근데 밖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뭐였는지 아세요? 수출이에요. 세계의 공장으로서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서 싼 인건비로 물건을 만들어 팔았죠. 아이폰, 나이키, 이케아, 뭐든지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근데 이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트럼프 1기 미중 무역전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협상으로 풀리겠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때 반도체 제재가 시작됐고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 이전이 금지됐죠. 그리고 2025년 1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관세 폭탄이 진짜 터졌어요. 중국산 제품의 일부 품목은 60% 가까이 붙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 원가의 1.6배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경쟁력이 있겠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 관세를 때렸어요. 중국이 공들인 전기차 산업이 유럽 시장에서 막힌 겁니다. 기업들 반응은 탈중국 러시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생산 일부를 인도로 옮겼고 삼성은 이미 중국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했어요. 일본, 한국, 대만 기업들 전부 빠지고 있습니다. 대신 어디로 갔냐고요? 베트남, 인도, 멕시코. 특히 멕시코가 대박을 쳤어요. 미국과 육로 연결해 USMCA 협정으로 관세도 없거든요. 중국에서 미국 보내면 관세 60%, 멕시코에서 보내면 0%. 기업 입장에서 뭘 선택하겠어요?
결과는요, 2025년 기준 멕시코와 베트남이 미국의 최대 수입국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중국의 세계 공장 지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더 충격적입니다. 2024년 이후 3년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중국에 들어오는 자본보다 빠져나가는 자본이 더 많다는 겁니다. 돈이 도망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관세 문제에 더해서 인건비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데이터 규제와 반간첩법 강화로 외국 기업들이 불안해했어요. 게다가 중국 내수 시장도 얼어붙었잖아요. 부동산 폭락, 소비 절벽, 중국에서 팔 것도 없는데 굳이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수출길이 막힌 것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자원이에요. 중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지만 인구 대비 자원은 부족해요. 특히 두 가지가 심각합니다. 물과 식량. 여러분, 양쯔강 알죠? 중국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이 양쯔강 유역에 중국 인구의 약 40%, 경제 생산의 약 4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강이에요. 근데 이 양쯔강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반복되면서 양쯔강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2022년에 한번 심하게 겪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강물이 줄면 뭐가 문제냐고요? 일단 수력 발전이 타격을 받아요. 중국 전력의 상당 부분이 수력에서 나오거든요. 특히 스촨성 같은 데는 전력의 80%가 수력이에요. 강물이 마르면 전기가 안 나옵니다. 2022년 여름에 실제로 스촨성에서 대규모 전력난이 발생했었어요.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에어컨을 끄라고 하고 40도 넘는 폭염에 에어컨을 못 틀어요.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대국인 중국에서 전기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이 멈춥니다. 생산 차질이 생기고 납기를 못 맞추고 손해가 발생하죠.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니까. 식량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중국의 식량 자급률은 약 65%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4억 인구가 먹을 식량의 35%는 수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콩, 옥수수, 밀 같은 곡물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죠. 주 수입원은 미국, 브라질, 호주 같은 나라들입니다. 근데 미국과는 지금 무역 전쟁 중이잖아요. 호주와도 관계가 안 좋아요. 정말 만약에 이 나라들이 중국에 곡물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물론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건 잠재적 위험이에요. 식량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농지를 사들이고 남미에서 농업 투자를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불안이 큰 거예요. 물 부족 더하기, 전력 불안 더하기, 식량 의존, 세 가지 자원 위기가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가 이 지경인데 시진핑은 뭘 하고 있을까요? 권력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전례를 깨고 3연임을 했고 2027년 4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게 중론이에요. 덩샤오핑 이후 권력 제한 시스템을 완전히 부숴버린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경제가 안 좋으면 정권 정당성에 금이 가거든요. 중국 공산당의 암묵적 사회 계약은 정치적 자유는 없지만 경제 성장을 보장해 줄게 였어요. 그 성장이 멈추면 계약이 깨지는 겁니다. 시진핑 정권의 해결책은 민족주의 카드입니다. 우리가 힘든 건 다 미국 때문이다. 서방이 우리를 견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서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대만 통일 얘기가 더 자주 나오고요.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내부 불만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근데 진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연달아 터졌어요. 2023년에 중국 로켓군 지휘부가 대거 숙청됐습니다. 핵미사일 포함 전략무기를 담당하는 핵심 부대예요. 숙청 이유는 대규모 부패, 미사일 연료를 물로 바꿔치기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핵미사일 담당 부대에서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전격 해임됐어요. 중국군 서열 2위, 시진핑 바로 다음입니다. 장유샤는 시진핑 아버지와 함께 혁명전쟁을 치른 장종신의 아들이에요. 붉은이 세대 동지로
시진핑이 가장 신뢰하던 측근이었죠.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현역 최고위 장성이기도 했고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잘렸어요. 공식적 이유는 불명확하지만 군 부패 연루나 노선 갈등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진핑이 자기 사람마저 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연임을 앞두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있는 거죠. 로켓군 부패 이후 중국군이 실전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어요. 장비는 많은데 실제로 굴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다 서열 2위가 하루아침에 잘리는 군대에서 누가 장기 전략을 짜겠어요. 중국군은 1979년 이후 실전 경험이 거의 없어요. 40년 넘게 전쟁을 안 해본 군대입니다. 그나마 실전 경험 있던 장유샤마저 내보냈으니 그래서 중국이 대만 침공을 당장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경제가 더 나빠지면 정권이 궁지에 몰릴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 했던 사례가 많잖아요.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 때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요. 군이 준비가 안 됐다고요? 독재자가 궁지에 몰리면 합리적 판단을 못해요. 안 되면 한번 질러보자는 도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 남중국해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 미국, 일본, 한국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군은 부패하고 지휘부는 숙청당하고 근데 민족주의 선동은 극에 달하고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불안정한 조합이에요. 10년 전 우리가 알던 그 강대국 중국 매년 10% 성장하고 인프라를 폭풍처럼 지어 올리고 전 세계를 사들이던 그 중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6년의 중국은 거대하지만 병든 노인과 같아요. 겉으로는 여전히 커 보이지만 속은 곪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인의 종말인지 아니면 긴 겨울의 시작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확실한 건 중국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한국도 있어요. 지정학적 이웃이자 하나의 걸림돌인 중국의 변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중국이 반도체 자급화에 성공하면 미국 패권은 끝이다. 그런데 2026년 2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이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를 더 뒀습니다. 중국이 5나노 칩을 만들었다고 자축하는 사이 미국은 이미 다음 전쟁터로 판을 옮겨버렸어요. 오늘은 미중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을 하나하나 봐볼게요. 중국의 처절한 반격, 미국의 2차 봉쇄, 그리고 이 모든 게 한국에 어떤 의미인지까지. 왜 이 전쟁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21세기 패권 전쟁의 본질인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2024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당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는 쉽게 말해 너네한테 좋은 장비 안 판다 였습니다. EUV, 노광 장비 수출 금지, 첨단 AI 칩 수출 금지 이런 식이었죠. 근데 한계가 있었어요. 중국이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에 자체 개발 7나노 칩을 탑재했을 때 미국 정보기관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얘네가 이걸 만들어?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좋아, 만들어. 대신 팔지 못하게 해줄게. 2025년 8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공급망 보호법의 핵심이 이겁니다. 중국산 첨단 반도체가 들어간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첨단 반도체의 기준은 14나노 이하 공정으로 만든 모든 칩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샤오미 스마트폰을 하나 산다고 칩시다. 그 안에 SMIC가 만든 7나노 칩이 들어있으면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자동으로 25% 올라갑니다. 미국 시장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무서운 게 나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규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일본, 네덜란드는 2026년 1월 기준 이미 15% 수준의 관세를 도입했고 EU는 협의 중입니다. 결국 중국이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라면 공장을 차렸습니다.
엄청난 노력 끝에 드디어 라면을 만들었어요. 근데 너네 라면 마트에 납품하면 25% 세금 붙여. 옆에 경쟁사 라면은 세금이 없어요. 누가 사겠습니까? 만들어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이걸 고사작전이라 부릅니다. 식물을 죽일 때 물을 확 끊으면 바로 시들잖아요. 근데 아주 조금씩만 주면 죽어가면서도 한참 버팁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 반도체 산업을 바로 부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틀 뒤 발표될 SMIC의 성적표를 앞두고 시장이 공포에 질린 이유는 바로 매출은 버피는데 이익이 반토막 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 때문입니다.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관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두 번째로 막은 건 HBM과 GAA입니다. 먼저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메모리가 가는 호스로 물 받는 거라면 HBM은 소방 호스로 받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훨씬 많은 데이터가 오가요. 왜 중요하냐? AI 때문입니다. 챗 GPT 같은 대형 AI 모델을 돌리려면 엄청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해요. 일반 메모리론 속도가 안 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가느냐, KTX로 가느냐 차이예요. 엔비디아 H100 GPU 하나에 HBM이 80GB 들어갑니다. 이게 없으면 AI 서버를 못 굴려요. 그런데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딱 3곳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셋 다 미국 동맹국 기업이에요. 중국 메모리 기업 창신 메모리, CXMT 같은 데는 HBM 기술이 아예 없습니다. 개발하려 해도 필요한 장비를 못 사요. 미국이 막아놨거든요. 2025년 12월 기준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HBM3E는 주력 상품이 되었고 이제는 HBM4라는 꿈의 메모리로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HBM2E 프로토타입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 중국이 아무리 AI 칩을 설계해도 메모리가 없어서 제대로 된 AI 서버를 못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은 있는데 타이어가 없는 거예요. 다음은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구조의 이름입니다. 트랜지스터는 반도체의 가장 기본 단위, 전기 신호를 켜고 끄는 아주 작은 스위치예요. 이걸 얼마나 작게 많이 넣느냐가 기술력입니다. 지금까지는 핀팻이라는 구조를 썼는데 3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한계가 옵니다. 전자가 새어나가요. 호스에 구멍 뚫리면 물이 새는 것처럼. 그래서 나온 게 GAA입니다. 트랜지스터를 사방에서 완전히 감싸는 구조예요. 호스를 테이프로 빈틈없이 감싸면 물이 안 새는 것처럼 전자 누출을 막아줍니다. 삼성이 2022년 세계 최초로 GAA 양산을 시작했고 TSMC 역시 2025년부터 이 나노 공정에 GAA 구조를 전격 도입하며 삼성과 GAA 진검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GAA 핵심 장비인 ALD 장비가 미국 규제 대상이라 못 삽니다. 2026년 현재 중국 SMIC가 EUV 장비 없이 5나노 칩을 찍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수율이 낮아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보여주기식 양산에 그치고 있고 GAA 없이는 그 너머의 3나노 벽은 구경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결국 미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HBM 없으면 AI 서버 못 만들어. GAA 없으면 3나노 이하로 못 내려가. 영원히 우리보다 2세대 뒤처져 있어라.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차단벽입니다. 자,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국이 이렇게 막아도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발버둥을 치죠. 실제로 성과가 있습니다. 2025년 9월 SMIC가 5나노 칩 양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거든요. 미국이 EUV 장비 안 팔았는데 어떻게 5나노를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장비가 노광 장비예요. 빛을 쏴서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새기는 기계입니다. 사진 인화와 비슷한 원리예요. 노광 장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DUV는 파장이 긴 빛이고 구형 기술이에요. EUV는 파장이 아주 짧은 빛이고 최신 기술입니다. 파장이 짧으면 더 정밀한 패턴을 새길 수 있어요. DUV가 굵은 사인펜이라면 EUV는 가는 만년필입니다.
7나노 이하 공정엔 원칙적으로 EUV가 필요해요. 근데 중국은 EUV를 못 삽니다. 유일한 제조사 ASML이 네덜란드 정부 방침으로 수출을 막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뭘 했냐? DUV로 여러 번 찍었습니다. 이걸 멀티 패터닝이라 해요. 굵은 사인펜으로 작은 글씨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한 번에 못 쓰니까 선을 여러 번 나눠서 긋는 겁니다. DUV로 한 번 찍고 웨이퍼를 옮겨서 또 찍고 이걸 반복하면 미세한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SMIC의 5나노 공정은 DUV를 무려 5번 이상 겹쳐 찍는 방식입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둘 나오죠. 첫째, 수율이 처참합니다. 수율은 만든 칩 중 정상 작동하는 비율이에요. TSMC 5나노 수율은 90% 이상, SMIC는 2025년 4분기 기준 약 30에서 33%로 추정됩니다. 100개 만들면 70개 이상이 불량이에요. 멀티 패터닝 할 때마다 오차가 누적되거든요. 도장을 한 번 찍으면 정확한데 5번 옮겨가며 찍으면 조금씩 어긋납니다. 그 오차가 쌓이면 회로가 망가져요. 둘째, 생산 비용이 미쳤습니다. EUV로 한 번 찍을 걸 DUV로 5번 찍으니 시간이 5배. 거기다 불량률 70%면 100개 만들어 30개만 파는 겁니다. 업계 추정 SMIC 5나노 단가는 TSMC의 3배 이상이에요. 여기에 25% 관세까지 붙으면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걸 승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5나노 만들어냈는데 이겨놓고 보니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마라톤 1등으로 골이 냈는데 너무 무리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격입니다. 그래도 중국이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징성 때문입니다. 우리도 5나노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국제적 체면으로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수 시장이 있습니다. 중국 내에선 관세가 안 붙으니까요. 정부 기관과 군사 분야에서 SMIC 칩 수요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경쟁력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2025년 12월 중국 과학원 CAS 산하연구소에서 깜짝 발표를 합니다. 자체 개발 EUV 노광 장비 프로토타입 공개. 세계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불가능해서 언젠가는 가능으로 바뀐 건 맞아요. 왜 EUV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EUV 극자외선의 파장은 13.5 나노미터. 문제는 이 빛이 거의 모든 물질에 흡수된다는 겁니다. 일반 렌즈를 통과하면 빛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렌즈 대신 거울을 씁니다. 빛을 반사시켜 초점을 맞추는 건데 이 거울의 표면 평활도가 원자 수준으로 완벽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축구장만한 거울을 깐다고 칩시다. 표면의 울퉁불퉁함이 머리카락 두께의 100만 분의 1보다 작아야 해요. 이런 거울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독일 자이스 등 전 세계 몇 곳뿐입니다. 감원 문제도 있어요. EUV, 빛을 만들려면 주석방울에 고출력 레이저를 쏴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석방울을 초당 5만 번 떨어뜨리고 레이저가 정확히 맞춰야 해요. 움직이는 빛방울을 레이저로 초당 5만 번 한치의 오차 없이 맞추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가진 미국 사이먼은 ASML에 인수됐죠. 자, 중국이 뭘 발표했냐? EUV 광원 생성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출력이 ASML의 10% 수준이에요. ASML이 시속 300km 고속 열차라면 중국 건 시속 30km 자전거입니다. 거울 시스템도 해상도가 불안정하고 무엇보다 양산 가능 수준이 아닙니다. 연구실에서 작동은 한다 정도예요. 그럼에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원천 기술 확보의 첫 걸음입니다. ASML도 1990년대부터 시작해 2010년대에야 상용화했어요.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 첫 발을 뗀 거예요. 둘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의 노하우가 쌓입니다. 셋째, 봉쇄해도 결국 뚫릴 거다라는 심리전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양산 가능한 EUV를 만들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하지만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그리고 5년이면 반도체 두세 세대입니다. 그 사이 ASML은 하이-NA, EUV 등 더 발전하겠죠. 결국 중국은 따라가는 입장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은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좀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 인재 영입입니다. 솔직히 일부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먼저 합법적 영입부터 볼까요? SMIC, CXMT 같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 인재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 기준 SMIC가 TSMC 경력 엔지니어에게 제안하는 연봉이 기존의 두세 배, 거기다 수십만 달러 계약금, 스톡 옵션, 주거 지원까지 연봉 1억 받는 엔지니어한테 3억 준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실제로 2020년대 초반 TSMC 출신 엔지니어 100명 이상이 중국으로 이직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만 정부가 2024년 반도체 인재 유출 방지법을 강화했어요. 핵심 인력이 중국 기업에 취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네덜란드 정보기관 AIVD는 중국 정보요원들의 ASML 직원 접근 시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불법적 경로도 있습니다. 2025년에만 미국에서 중국 관련 산업 스파이 기소가 12건, 절반 이상이 반도체 관련이에요. 대표적인 게 2025년 7월 ASML 소스코드 유출 사건입니다. 전직 중국인 엔지니어가 EUV 관련 소스코드를 빼돌리다 적발됐어요. 네덜란드 검찰 기소에 미국 FBI도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 후 ASML은 중국 국적 직원 채용을 크게 줄였고 2026년 1월 기준 중국 국적 엔지니어가 2022년 대비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12월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이 공정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다 적발돼 구속됐고 2025년 5월 SK 하이닉스도 HBM 기술 유출 시도가 적발돼 내부 보안이 대폭 강화됐어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술 민족주의예요. 예전엔 미국에서 대만으로, 한국으로 이직하는 게 자연스러웠죠. 지금은 중국 국적이거나 중국 경력이 있으면 서방 기업 취업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협력에서 진영 논리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에 얼마나 돈을 쏟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국가 직접 회로 산업 투자 기금, 일명 빅펀드입니다. 2014년 1기 1387억 위안 약 24조 원, 2019년 2기 2041억 위안 약 35조 원, 2024년 3기 3,440억 위안 약 59조 원. 3기가 1기의 거의 2.5배예요. 거기다 지방정부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합치면 2024년 한 해 총 지원금이 1,500억 달러, 약 2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칩스 액트가 5년간 527억 달러, 연간 약 100억 달러예요. 중국이 10배 이상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면 따라잡지 않아요? 반도체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축구팀에 비유해 볼게요. 돈이 무한한 구단주가 최고 선수를 영입하려는데 안 옵니다. 이미 다른 팀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2류, 3류 선수를 데려와 연봉을 왕창 줍니다. 결과는 성적은 그저 그런데 인건비만 천문학적, 적자가 누적됩니다. 이게 지금 중국 반도체 산업이에요. SMIC 2025년 재무제표를 보면 정부 보조금이 매출의 15%입니다. 보조금 없으면 적자예요. YMTC, CXMT도 마찬가지. 다 정부 지원 없이는 못 버팁니다. 이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중국 국민 세금입니다. 2025년 중국 경제 상황 아시죠? 부동산 위기 진행 중, 청년 실업률 17.1%, 내수 부진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이런 상황에서 연간 200조 원을 반도체에 쏟아붓는다? 복지, 교육, 인프라에 쓸 돈이 반도체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이 안 나도 기술 독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국 봉쇄가 이 정도인데 기술 독립 안 하면 영원히 목줄 잡히니까요. 하지만 중국 경제가 이 부담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제학의 기회비용이에요. 반도체에 200조 쓰면 다른 투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면 결국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이 왜 중요하냐? 타이완 때문입니다. 202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심각하게 논의됐어요. 시진핑 주석이 통일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고 군사훈련도 늘었으니까요. 근데 2026년 현재 이 시나리오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반도체 때문입니다. 타이완에 TSMC가 있어요.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이폰 칩, 엔비디아 GPU, AMD CPU 다 TSMC가 만들어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나면 TSMC 공장이 파괴됩니다. 점령에 성공해도 운영할 수 없어요. 엔지니어들은 도망가고 핵심 장비는 ASML 등 서방 기업 제품이라 서비스가 끊기고 국제 제재로 부품 공급도 중단됩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TSMC는 죽은 자산이에요. 땅만 얻고 원하는 기술은 못 얻습니다. 거기다 국제 제재가 쏟아지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그 10배를 맞을 겁니다. 미국의 계산이 여기 있습니다. 반도체 봉쇄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인센티브를 없앤 거예요. 예전엔 점령하면 TSMC를 얻는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점령해도 못 얻는다. 오히려 자국 반도체 산업의 치명타다. 중국 반도체 산업도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거든요. 장비, 소재, 설계, 소프트웨어. 전쟁 나면 다 끊깁니다. SMIC도 못 돌려요. 타이완 침공은 중국 첨단 산업 전체의 자살 행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발적 충돌이나 정치적 계산 착오 같은 변수는 항상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이완 침공은 중국의 손해입니다. 미국이 총 안 쏘고 전쟁 안 하고 반도체로 타이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형 억제력이에요. 핵무기가 아니라 반도체입니다. 자, 이제 미래 이야기입니다. 2030년 반도체 판도가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미국 주도 질서 유지. 칩스 액트 2.0이 성공하고 인텔, TSMC, 삼성이 미국 내 공장을 본격 가동합니다.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이 더 긴밀해지고 중국은 첨단 기술에서 계속 뒤처져요. 중국은 저가형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지만 AI, 자율주행, 국방 등 핵심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미국 패권이 최소 10년 더 유지돼요. 두 번째 시나리오, 공급망 분리, 디커플링. 중국이 성숙 공정 28나노에서 7나노에서 자급자족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세계 공급망이 두 개로 쪼개져요. 미국 동맹 공급망, 첨단 기술, 서방 시장 중심, 중국 공급망, 중국과 일부 개발도상국 시장 중심. 이게 반도체 철막, 칩 커튼 시나리오입니다. 냉전 때 철의 장막처럼 반도체 기술과 공급망이 두 진영으로 나뉘는 거예요. 기업들은 양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는 안 돼요. 실제로 2025년 애플이 중국 내 판매용 아이폰의 일부 중국산 부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양쪽에 발이 걸쳐 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는 미국 동맹 핵심 기업이에요. 동시에 중국은 한국 반도체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2025년 기준 수출의 약 40%가 중국, 홍콩 포함해서 갑니다. 양쪽 다 버릴 수 없어서 한국의 전략은 줄타기입니다. 미국 동맹 안에 있으면서 중국 시장도 최대한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 투자 줄여라. 중국은 왜 미국 편이냐 압박하니까요. 2025년에 삼성 시안 공장, SK 하이닉스 다롄 공장, 장비 반입 허가 갱신이 매번 진땀나는 협상이 됐어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됩니다. 정리해볼까요? 2026년 현재 미중 반도체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은 기술 봉쇄를 넘어 경제적 고사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25% 관세, HBM 차단, GAA 차단,
중국이 만들어도 못 팔고 만들수록 손해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처절하게 반격하고 있어요. DUV 멀티 패터닝으로 5나노 양산, 자체 EUV 프로토타입 개발, 인재 영입, 돈과 의지로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의 게임입니다. 기술 격차가 최소 5년 이상, 경제적 효율성에서는 10년 이상 차이 나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반도체는 더 이상 단순한 전자부품이 아닙니다. 21세기의 석유이자 외교무기이자 전쟁 억제력이에요. 이 산업을 누가 지느냐가 향후 30년 세계 패권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그 한가운데 서 있어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